정신병리의 위계에 따라서 정신증, 성격장애, 신경증 이렇게 세 위계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신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환각, 망상, 그 다음에 성격장애는 신경증적 양상과 정신적 양상의 결합된 형태로서의 경계성 성격장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신경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 불안, 신체 증상, 이런 것이 바로 신경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증의 대표 증상인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리의 위계에 따라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장애를 바로 신경증, 우리 이제 뉴로시스라고 하는데요. 노이로제라고 표현된 우울, 불안, 신체 증상을 바로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우울, 디프레션인데요. 우울은 슬픈 느낌의 정동, 또 우울할 때 느껴지는 기분, 자기 비하, 무력감, 절망감, 고립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바로 디프레션, 우울의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울은 그런 기분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증상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수면의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두통, 또 식욕 상실, 체중 감소, 또 성욕, 무력 상태 등 이런 신체적인 형태로 우울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몸으로 표현하는, 우리 소위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 이런 것들,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신체로 표현하는 그것도 우울 증상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거를 이제 가면성 우울이라고 해서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면에 그런 우울감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러한 가면성 우울의 또 다른 예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우울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데 문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는 비행 문제, 또 알코올, 물질 남용, 또 성적인 문제 등등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울증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에게 보이는 가면 우울의 양상도 우리가 면밀히 그 이면의 요소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문제 행동일 수 있으나 이면에 우울이 숨겨져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우울증의 대표적인 DSM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의 우울증의 대표적인 장애가 바로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해서 Major Depressive Disorder라는 장애가 있는데요. 소위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정식 명칭이 바로 주요 우울 장애입니다. 이러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비유적이기도 하고 아주 직접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런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무기력한 그런 언어 표현, 행동 양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울증 환자들이 이런 호소를 하더라는 거죠. 무거운 느낌, 갇힌 느낌, 공기가 아닌 시럽에 빠져서 헤쳐나가는 느낌이다. 그러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다. 조금만 움직여도 마치 1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다. 정말 심할 때는 불타는 몸을 안고 익사하는 기분이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느낌이다. 우울증 환자는 다들 몸이 무겁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 무게를 느낄 수가 없다. 오히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공허한 상태다. 소파에서 일어나서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부엌까지 가기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다. 누군가 내 심장을 꽉 쥐고 있는 느낌이랄까?
나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고 느끼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 누군가가 군화를 싣고 내 몸을 짓밟는 느낌이다. 마치 진흙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로 미끄러진다. 내가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는 마치 조정장치가 빠진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하곤 했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호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호소하는 내용만 들어봐도 그냥 우울해집니다. 주요 우울 장애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려요. 슬하에 자녀가 있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해서 자녀 둘을 데리고 멀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지방을 가는데 그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좋다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총각이에요. 심지어 연하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계속 구애를 하시니까 이 여자분도 힘이 들고 그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 날부터 이 남편이 술을 먹고 때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정신과에서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있으면 딸이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야. 난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 라고 하면서도 폭력적인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합니다. 소위 정신건강의 문제는 대를 탑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부인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교수님, 하루라도 안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빨리 맞고 자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소위 Learned Helplessness Model이라고 하는데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첫째 딸이 방송국에다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을 했어요. 가족 치료를. 이 어머니 또 의붓 아빠죠. 그리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족 치료를 하는데 첫째 딸이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얘기 잘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면담을 해봤습니다. 면담을 해봤더니 첫째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20몇 년 동안 이 첫째 딸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게 그날 밝혀졌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뭐 부부 솔루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리되는 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일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을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도 참여해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학습된 무력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우울의 증상들을 호소하더라는 거죠. 이분도 신체적인 우울도 호소하고 또 정서적인 기분상의 변화도 심각하게 호소를 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이러한 우울증은 왜 생기느냐 원인론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앞서도 조현병의 원인이 뭐냐라는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생물학적 특성도 있고 심리사회적인 특성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증도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앞서 조현병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적게 분비되면 바로 우울증이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현병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때,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될 때 생기는 병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울증은 또한 심리, 사회, 문화적인 여러 요인들도 있습니다. 성격의 문제라든지 자존감이 낮다든지 또 사회적인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건으로서 뭐 이혼이나 사별이나 또 충격적인 외상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우울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서 그 갑상선의 문제라든지 내분비의 문제 이런 이제 다양한 생물학적인 원인들도 우울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의 뇌에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말씀드렸고 시냅스에서 화학적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전달된 정보가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그것이 다시 전기적 신호로 변환이 되어서 다음 신경세포체로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울증의 생물학적 원인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DSM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 주요 우울증 사파라고 해서 Major Depressive Episode라고 하는 주요 우울 사파가 있는데 주요 우울 사파는 적어도 2주 동안 우울한 기분, 또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된 상태를 주요 우울 사파라고 합니다. 2주, 적어도 2주 동안 우울한 기분, 또 흥미의 상실, 즐거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주요 우울 사파인데요. 사파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파를 이제 영어로는 에피소드라고 하는데요. 시작과 끝이 최소가 2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 사파는 최소 2주 이상이 우울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울 사파가 재발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있는 사파를 단일 사파라고 하고 재발성 사파들은 그런 사파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DSM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2주 이상, 다음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우울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자, 여러분 혹시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드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당연히 손 안 듭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귀찮아서 손을 잘 안 들어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가 된다. 여기 이제 그림상 제가 고양이가 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아주 무기력합니다. 흥미가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몸무게가 줄거나 는다. 1개월 동안 5% 이상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은 몸무게가 주로 느시는 편인가요? 주시는 편인가요? 주로 느시는 편이죠. 네. 이런 이제 몸무게의 변화도 우울증의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가 어렵거나 너무 많이 잔다.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이 들기가 어렵고 또 중간에 여러 번 깨고 또 일찍 깨어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또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것 이런 것들도 우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좌불안석한다인데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울 증상과 불안 증상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로하고 활력이 없다. 여러분, 피로하고 활력이 없으신가요? 네, 이것도 우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소위 귀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내적 귀인이라고 해서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것. 이 또한 바로 우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뭔가 잊어버리고 까먹기도 하고 뭔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울한 증상, 기분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력이 떨어지고 또 집중을 잘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요소들도 바로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자살 사고, 실제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마지막 진단 기준이 바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9가지입니다. 제가 제시했던 9가지 증상 중에서 2주 이상,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주요 우울 장애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5가지 이상이 아니더라도 4가지, 3가지, 2가지라 하더라도 주관적인 불편감이 심하고 좀 도움이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동에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양말로 목을 맸습니다. 근데 양말로 목이 잘 안 매져요. 양말을 여러 개를 엮어서 문고리에다 이렇게 걸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불안장애 환자분이 계셨어요. 안 그래도 불안에 미치겠는데 우울증 환자가 언제 죽을지 하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킥킥 소리가 나요. 우울증 환자가 양말로 목을 메고 있었어요. 불안장애 환자들은 쉽게 잠을 깨거든요. 눈을 탁 떠봤어요. 우울증 환자가 양말로 목을 메고 있는. 그걸 보고는 불안장애 환자가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가 그 불안장애 환자가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 불안장애 환자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 우울증 환자가 언제 죽을지 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우울증 환자가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끼리 회의를 해서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는데 퇴원한 다음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우울증이요. 정말 위험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정말 우울하면 잘 안 죽습니다. 죽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경우는 우울증에서 약간 회복되었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죽을 힘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치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 또한 생물학적 접근, 심리적인 접근, 사회문화적인 접근들이 함께 통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생물학적 접근으로서 1차적인 치료 개입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에서 항우울제라고 사용되는 약들이 대표적인 게 TCA라고 해서 4만 개 항우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SSRI라고 해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라고 해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뭐 이런 류의 약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하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뭐 도파민도 건드리고 노에피네프린도 건드리는 뭐 이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그런 약들도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어서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신경세포체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됨으로 인해서 그 시냅스 극 사이에 간극 사이에서 수용체에 세로토닌이 달라붙어서 전기적 신호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SSRI라는 항 우울제가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냐면 약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시냅스 사이에서 때로는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가 되면 이 수용체로 전달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SSRI라는 약물은 세로토닌이 재흡수가 되지 못하게 여기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냅스 간극에 세로토닌이 많이 남아있게 되어서 그것이 수용체로 전달되는, 그래서 세로토닌의 작용 기전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의 형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SSRI라는 약들은 그런 기전으로 세로토닌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더라라는 약물의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에게 수면의 문제, 너무 과도하게 잠을 잔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제 환자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누우면 등이 침대 매트리스를 뚫고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든대요. 그만큼 무기력한 거예요. 침대에서 못 일어납니다. 또 일을 하러 못 가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는 게 너무 귀찮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물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는 것도 싫고요. 또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뭐 화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생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생물학적 기전으로서의 치료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로토닌 재흡수가 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SSRI 이런 걸 쓴다.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되게 한다라고 또 했는데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방법 중에는 Transmagnetic Stimulation이라고 해서 TM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 강력한 전기 자기장을 쏘아서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세포, 뉴런들의 신경원들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식의 치료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빛 치료입니다. 햇빛을 많이 쬐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하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거리라도 산책을 하고 햇빛을 쬐는 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심리적인 개입도 중요하게 작동이 됩니다.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인지적 왜곡이 생길 수 있고 비합리적 신념이나 자동적 사고를 건강한 사고로 수정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서포티브 사이코세라피라고 해서 지지적인 심리 치료들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동물, 매개동물, 반려동물을 이용한 매개치료, 뭐 이런 치료 방법들도 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일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뭐냐라는 에비던스, 경험에 기반해서는 인지행동치료가 전통적으로 효과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인지적 오류가 발생해서 나의 자동적 사고, 왜곡된 믿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감정이나 행동,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Cognitive Behavior Therapy, 인지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2세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3세대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바로 명상에 기반한 여러 치료법들이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MBSR, 마음챙김 명상, MBCT, 마음챙김 기반한 인지치료, 그다음에 ACT, 수용전념 치료, 그다음에 DBT, 변증법적 행동치료와 같은 3세대, third wave라고 3세대 물결로서의 그런 치료법들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치료법들도 우울이나 신경증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우울증이 걸리면 다음 4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4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노래하셨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춤춘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은 언제이고, 그리고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저는 아프리카 부족이 생태학적 타당도의 측면에서 우울증을 정말 잘 진단하고 또 그에 따라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신경증 수준. 가장 심각한 수준은 정신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수준을 성격장애, 그 다음을 신경증이라고 했는데 신경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우울과 불안이 있다. 그래서 우울의 여러 증상들, 또 우울증의 진단 기준, 또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심리적인 치료 개입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불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영어로는 anxiety라고 하는데요. 두려움이나 근심, 재앙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되는 것을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불안은 비유컨대는 프로이디안 정신분석가들은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하는데 무의식에 있는 욕구가 의식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억압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불안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우울이나 불안 마찬가지인데요. 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울이 늘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반성해보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하고 고요히 있을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요, 생존 신호입니다. 유기체가 환경에 여러 위협이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 환경 내에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불안해야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거라는 거죠. 내일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시험 잘 치고 싶다라는 거죠. 내일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면 그거는 포기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심리적인 특성들은 기능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양면 같은 거예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불안은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불안에게 오히려 말을 걸면 그것이 위안이 됩니다.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 불안과 공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은요, 어떤 불안을 일으킬 만한 대상이 좀 모호합니다.
반면에 공포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혹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나타난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포를 영어로는 phobia라고 하는데요. phobia는 특정 대상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공포, 예를 들면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같은 데 올라가는, 그건 특정한 상황이잖아요.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 이것도 특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불안은 그것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공황장애인데요. 공황장애 개념 중에 이제 공황 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닉 어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공황입니다. 불안장애를 공황장애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공황장애는 한 10분 전후 죽을 것 같이 불안이 확 올라와요. 심계항진이라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땀이 뻘뻘 나고 구토가 나고 극심한 염려와 걱정이 한 10분 전후로 불안이 확 올라왔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동반하면서 사라지는, 이게 이제 공황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 번 그걸 경험하고 이후에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기적이지 않고 비정기적이고 불수의적으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특별한 어떤 사건과의 연관성이 적은 상태에서 공황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또 공황발작이 나타났을 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내가 공황발작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거. 또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공황발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또 지하철을 타면 유사한 상황이니까 공황발작이 나타나면 어쩌냐 하고 두려워하는 것. 또 사람들한테 이 공황발작이 나타났을 때 망신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들도 같이 공황발작에서 존재하더라는 거죠. 특히 공황발작은 예기불안이라고 하는데, 예기불안은 anticipatory anxiety라고 하는데요. 한번 공황발작을 경험했어요. 죽을 것 같은 경험을 쫙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라졌어요. 평상시에 생활을 하다가 또 이러한 공황발작이 오면 어쩌지 하고 평상시에도 불안해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더라는, 이거를 예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기불안이 또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비유컨대요.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물방울 하나씩,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물방울을 하나씩 넣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임계치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확 넘쳐버리더라는 거죠. 공황발작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심리적인 부분들 혹은 생물학적 특성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다가 결국은 넘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불안도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생물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여기 이제 후뇌, 중뇌, 전뇌 이렇게 뇌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중에 중뇌 구조에 변연계라는 구조가 있는데, 변연계는 여러 뇌 구조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나 불안이나 정서적인 것들을, 공포, 불안을 담당하고 있는 아미그달라, 편도체, 이런 구조들, 이런 요소들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불안을 불러일으키더라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앞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조현병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서,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특히 이제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도
이 불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심리 사회적인 요인 안에서의 스트레스, 또 여러 대상과의 관계 갈등, 또 약물로 유발된 여러분 카페인이나 커피 뭐 이런 것들, 음주 이런 요소들도 뭐 불안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공황 발작이 나타났을 때는 과호흡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씌워주면 호흡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이 비닐봉투를 대고 호흡을 하면 체내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흡수를 해서 혈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공포증 중에는 특정 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공포는 대상이 분명하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대표적인 예로 고소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뭐 뱀 공포증, 뭐 이런 대상이 명확한 공포증이 있는데 이를 이제 DSM에서는 특정 공포증 혹은 심플 포비아 이렇게 표현을 단순 공포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포증의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동물형, 개를 무서워한다거나 자연 환경, 번개나 천둥, 그 다음에 주사, 피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뭐 기타 여러 대상이나 상황이 두려워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타나는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증은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참 독특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밀실 공포증, 이성 공포증, 결혼 공포증, 어둠 공포증, 그다음에 깊은 곳 공포증, 요즘 뭐 환 공포증이라고 해서 동그란 뭐 이런 원 모양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공포가 있는데 이러한 공포는 사실은 공포나 두려움의 요소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컨디셔닝, 조건화된 형태로 공포가 습득될 수 있더라라는 말인데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는 엄마가 공포증이 생겼는데 공포증이 뭐냐면 모서리 공포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잡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여자아이였는데 확 넘어져가지고 텔레비전 거기 받침대 머리를 콱 부딪혀서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 이후로 집에 있는 모서리라는 모서리에는 다 고무 패킹을 다 박아 놓은 거예요. 공포증이 새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없던 것이. 이런 식의 조건 형성이 공포를 일으키게 하더라는 거죠. 이런 공포에 대한 우리의 개입 방법으로서 요즘은 이제 AR,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이렇게 이제 고글을 쓰고 실제로 그 환경 불안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고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뭐 거미공포증이나 또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상공간 안에서 체계적으로 둔감화하는 불안을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식의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둔감화는 조셉 우페 같은 사람이 개발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뱀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면 뱀과 유사하지만 가장 멀리 있는 별로 불안을 유발하지 않을 법한 예를 들면 벨트를 꺼내서 이게 뱀이야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하지만 뱀이라고 생각해보고 이완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귀여운 뱀 인형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뱀이야. 그리고는 이완 훈련을 시키고 다음으로는 텔레비전을 보여줘요.
뱀 모양.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이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진짜 유리 각에다가 뱀을 넣어서 보여줘서 또 이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뱀을 만져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방식으로 불안, 공포를 소거하는 이러한 기법들이 심리치료 방법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과 관련되어서 사회공포증도 있는데, 이게 소셜 포비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바보스럽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사회불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무대공포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사회 상황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 이 사회공포증인데요. 사회공포증은 이제 심리적 개념상으로 셀프 다이렉티드와 아더 다이렉티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 중심적이냐 아니면 타자 중심적이냐에 따라서 그런 인지 패턴에 따라 자기 중심성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회 불안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이렇게 한번 드시고 이마 앞에 두시고 알파벳 대문자 E를 한번 써보십시오. E를 썼을 때 보통은 이제 자기가 보는 방향에서는 E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쓰시는 분. 즉 남이 보는 방향에서는 남이 E를 대문자 E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other directed.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공적 자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평가에 예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불안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인지행동치료를 제법 오래 했는데 한 3년 정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회불안이 있었어요. 무대 공포증이 있는 거죠. 발표 불안도 있는데요. 남들 앞에 서면 이렇게 됩니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고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택시를 탈 때 고민을 합니다. 손을 이렇게 뻗을지 이렇게 뻗을지 이렇게 뻗을지를 고민을 해요. 택시를 타면 의자에 탁 앉아요. 의자를 탁 잡고는 내릴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내릴 때 기사님한테 아저씨 여기 좀 세워주세요 이 얘기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저희 병원 앞에 주차장이 있었고 병원 앞에 주차장에서 이 아이랑 인지행동 치료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저는 가운을 입고 여학생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 명이라도 손을 흔들어주면 그 회기를 멈추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버스에 탔다라고 생각하면 손을 흔들어 주실지. 마음은 흔들어 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버스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저 사람도 뭐 하나 하고 지나가 버릴 거단 말이에요. 얘는 계속 불안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까 노출법 얘기를 하면서 홍수법 이야기 드렸죠. 자기가 경험하는 불안보다 더 큰 불안을 경험해 해서 지금 느끼는 불안이 별게 아니다라고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계속 불안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 5회기가 지났어요. 그런데 병원에 보면 병원 앞에 약국이 많지 않습니까? 약국의 한 약사님이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손을 흔들었으니까 제가 얘 보고 가서 약사님한테 한번 여쭤봐라. 왜 손을 흔들어 주셨는지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사님이 그래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만 되면 선생님 가운을 입고 옆에 여학생이 서 있는데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번엔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손을 한번 흔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중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져서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료 종결 회기 때 저는 이제 심리치료를 하면 심리치료 하기 전에 MMPI라는 성격 검사를 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또 MMPI 성격 검사를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봅니다. 3년 전에 MMPI 검사와 3년 후에 MMPI 검사를 비교를 해봤더니 프로파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상. 아니, 얘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유학 가려고 상담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프로파일은 똑같은 거예요. 검사 결과가. 또 이상해서 제가 얘한테 얘야, 네가 3년 전에 이 검사를 했고 3년 후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예? 뭐가 당연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요, 아직도 불안해요. 라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해요. 그런데 3년 전이랑 3년 후랑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와, 얘가 심리치료의 핵심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담자들을. 잘 변하나요? 참 안 변해요. 변화의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바로 수용에서부터 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변화한 것은 없다. 변화한 것은 내 자신을 알았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불안장애, 사회 공포증도 전통적으로 항불안제를 사용합니다. 또 불안에 대한 심리적 치료 방법으로서 호흡, 복식호흡도 하고 또 사회적 상황에 노출해서 앞서 홍수법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노출 훈련을 통해서 공포나 두려움을 둔감화시키는 방식으로 또 이 불안이 왜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도 탐색해 볼 수 있고 정신분석적 관점으로서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긴 여러 인지적인 측면들의 변화도 치료적 개입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항불안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들이 여러 약들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도 사실은 불안 치료에도 활용이 되고요. 신경 안정제, 베타 차단제 등의 항불안제들이 사용이 되는데 항불안제를 사용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의존성이 있는 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수면제 중에서 의존성이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조금 잘 고려해서 약물 처방을 받고 복약 지도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항불안제 사용할 때 의존성과 관련된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불안이 나타났을 때 불안의 양상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불안에 대해서는 조금 약물의 치료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약들을 쓴다거나 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때는 약물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물을 감량해서 약물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전략, 개입 방법들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 내면에는 회피하고 싶은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무가치감,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괴물 같은 그러한 회피하고 싶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없애려고 해요. 근데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불안과 공포,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아 보십시오. 절대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절대 떠올리면 안 됩니다.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떠올리면 안 돼요. 자, 눈 떠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분홍색 코끼리가 계속 떠오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분홍색 코끼리를 안 떠올리려고 회색 코끼리, 노란색 코끼리, 파란색 코끼리 막 바꿔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분홍색 코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 걱정, 두려움, 우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불안과 공포, 우울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했을 때 비로소 내가 성숙해지고 성숙한 내가 자기 조절 능력이 발휘되어서 본래 이 불안과 공포가 변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신경증의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신병리의 위계에 따라서 세 가지 정신병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정신증, 성격장애, 신경증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클립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주변에 클립이 여러 개가 있고 가운데 클립이 있어요. 이거는 조현병의 정신증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도식 그림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피해망상. 이런 이제 조현병의 특성. 성격장애는 신경증적인 특성과 정신증적인 요소들 간의 경계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경계선 성격. 이게 바로 성격장애의 표현이고요. 우울은 홀로 남겨진 클립 하나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 불안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클립으로 그림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 주요한 정신병리의 위계에서 정신증, 그 다음에 성격장애, 그 다음에 신경증,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신증의 대표적인 증상, 환각, 망상이었고요. 신경증은 우울, 불안, 성격장애는 이런 신경증적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정신증적 요소가 사파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